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 외 다른 주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공급망도 큰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걀 가격 상승 배경에 생산자 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열차 좌석 공급을 늘리기 위해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한 중년열차 시범 운영이 시행됩니다. 향후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AHMM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 외 다른 주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예인된 나무호가 위치한 두바이 항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을 당한 HMM 나무호.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아직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그땐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밝혔고, 다만 구체적인 공격 주체 등을 식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급한 정부 합동조사단에 이어 어제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해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분석팀은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지에서 발견된 비행체의 엔진 잔해 등을 바탕으로 공격 기종 등을 상세히 밝혀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드론 공격이라고 단정지을 정보가 적으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와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도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각각 0.1% 안팎 상승했으며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유가도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5월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전국 주유소의 96% 이상이 휘발유 가격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 전세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분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비축유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00만 배럴 규모의 수업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달 말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됩니다. 산업계 공급망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의료용 장갑 등 의료 분야 주요 품목은 평시 수준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산업 핵심 소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헬륨 등 일부 핵심 소재 역시 미국과 일본 등 대체 수입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물가와 공급망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중노위의 중재로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떠나요 시간에는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을 타고 떠나는 착한 여행을 소개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하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비싼 기름값 때문에 여행 한번 떠나기 부담스러운 시대인데요. 오늘은 대중교통만으로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전국의 여행지들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의 주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른바 뚜벅이 여행 한번 가볼 텐데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차도 좋고요. 또 버스도 있죠. 이런 뚜벅이 여행만의 매력이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기차를 타면은 6만 원, 5만 원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통행료까지 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드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운전을 하지 않다 보면 손과 눈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동하는 동안 책이나 뭐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여행 계획을 짜실 수도 있고 또 창밖을 보면서 풍경을 감상하실 수도 있어 가지고요. 여유로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장점과 매력을 갖고 있는 착한 여행지 한 곳씩 찾아볼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가볼 곳 바로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네. KTX를 탄다면 천안 아산역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무궁화나 새마을호를 타면 아산역, 네. 또 서울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전철 타고도 충분히 아산까지 갈 수 그쵸, 있잖아요. 갈 수 있죠. 네, 아산에서는 어딜 구경하면 좋을까요? 아산에는 지중해 마을이라고 하는 근사한 마을이 있는데요. 일단 KTX역 기준으로 천안 아산역까지 서울이면 30분이면 닿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15분 정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닿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실제로 유럽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어가지고 그리스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산토리니 섬 아실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프로방스 남부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유럽식 건축물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때 이곳이 원래는 포도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포도밭을 일구시면서 살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터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약간 그 산업단지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예전에 이제 원주민분들이 다시 조금씩 정착을 하시면서 마을을 조금 특색 있게 아름답게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씩 예쁜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의 지중해 마을이 탄생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네. 이 아산 탕정면에 포도가 유명하다고 해서 포도를 사러 늘 여길 갔었는데 그 네. 마을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예, 이게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좀 바뀌었고요. 또한 여기가 단순히 그런 건물만 유럽식이 아니라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은 유럽식 레스토랑이라든지 프랑스 감성의 뭐 카페라든지 젤라또 거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유럽식 그런 뭐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요. 정말 그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15분만 이동하시면은 조금 과장해가지고 유럽 안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아산에서는 일단 이 지중해 마을 제가 쪽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역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시면은 유명한 현충사가 있습니다. 네. 워낙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많은 현충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딱 공인해서 가장 중점이 되는 이 현충사는 이 아산에 있는 현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산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무래도 남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 출신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천안 쪽, 그러니까 아산 이 주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 현충사 안에 생가가 있죠. 예, 생가도 있고 예전에 막 활을 쏘던 그런 연습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숙종이 직접 현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하사했습니다. 1700년대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공인 현충사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냥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곳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박물관이 지하에 엄청나게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은 난중일기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죠. 뭐 난중일기라든지 서간첩 등등 이 장군의 많은 유물까지 만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산에 가신다면은 현충사도 빼놓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에 가면 특히 봄꽃이 참 예쁘고 또 여름에 가면 녹음이 우거져서 네. 사진 찍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겨울에 가시더라도 좋은 게 여기는 그 소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눈이 내리면 그 위에 소복하게 눈꽃이 피어나다 보니까 어느 계절에 가셔도 좋긴 합니다. 네, 사계절 모두 만나기 좋은 현충사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KTX 천안아산역에서 내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역사 이름이 천안아산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중에는 천안과 아산이 같은 도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엄연히 다른 도시잖아요. 네. 그럼 아산에 내려갔다면 근접 도시인 천안에서도 좀 구경할 게 있을까요? 네, 천안도 뭐 관광으로 워낙 유명한 지역이라서 제가 뭐 천안 삼거리 뭐 공원이라든지 뭐 천안의 뭐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제가 굳이 뭐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나 지금 시즌에 가면 참 아름다운 곳이 있어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대한민국 민간 정원 1호로 선정이 된 곳인데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의 정원이고 이름도 참 이름 그대로 아름답죠. 화수목이 이제 그 꽃 화자에다가 물 숫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거든요. 아, 요일을 말하는 화수목이 그래서 아니었군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과 물과 나무를 뜻하는 이 수목원에 정말 많은 자연이 힐링을 선사를 하게 되고요. 뭐 겨울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어느 계절에 가셔도 여기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도 다녀왔었는데 봄에는 수선화가 정말 크게 그러니까 대단지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참 아름다웠었고 네.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오는데 여름이 오면 이제 수국이 또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꽃도 있어가지고 여름에 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가시면은 뭐 국화라든지 핑크뮬리 등등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계절에 가시더라도 그 특색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안겨주다 보니까 뭐 천안 가시면은 이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 가시면은 늘 뭐 이렇게 뭐 눈에 호강을 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또 어르신들 또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 꽃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참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KTX를 타고 가볼 수 있는 천안과 아산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동해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 층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그렇죠. 지역이 있다면 네.
바로 이곳입니다. 묵호인데요. 네. 묵호 같은 경우에는 동해 종합 버스 터미널 근처에 다양한 관광지들이 밀집돼 있어서 여행하기가 참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은 뭐 택시 타고 10분 정도면은 이 묵호항에 닿으실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동해시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역은 그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위주로 묵호의 그런 바닷가 풍경이라든지 감성적인 자연 풍광이 공유가 되면서 지금은 그 강원도 내에서 어떤 도시보다 핫하거든요. 특히 여행 작가분들이 이 묵호를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좀 이렇게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두가 그 풍경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거죠. 커져 나갔군요. 네. 그래서 이 묵호항에 가시면은 저는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그런 여행지가 논골담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묵호항이 지금은 어항으로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산업항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탄광 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자재를 운반하는 그런 항구였었는데 이제 그런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이 항구도 조금씩 한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아쉽게 여긴 지역민분들이 이 지역을 조금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나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을 이제 이렇게 다시 재생하고 살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벽화 마을만큼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전국에 수많은 벽화 마을이 있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벽화 마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자유롭게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농골담길 같은 경우는 그 벽화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그 삶을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묵호 마을인데 이 묵호 마을이 뭘로 유명했었냐면은 예전에 굉장히 꼭대기 언덕 마을이어가지고 거기 덕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징어라든지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마을 분들이 이제 어항에서 그 많은 수산물을 들고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포장이 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다 흙길이었었겠죠. 네. 그래서 그 흙길을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해산물을 들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곳이 완전히 질퍽질퍽한 논골 같은 그런 질퍽한 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사셨던 모든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아내나 남편은 없어도 장어 없이 못 산다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뭐 장어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명태라든지 제가 지금 뭐 오랜 시간 설명했었던 이곳에 많은 분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좀 감성적인 데다가 그런 역사까지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벽화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계신 현지 주민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박물관에서 뭐 큐레이터로 활동하신다든지 대단히 현지 친화적인 벽화마을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바로 앞에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라고요. 2021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제 돛제비가 제가 이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이곳에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아하. 돛제비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59m 높이에 굉장히 좀 높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하늘을 나는 스카이바이크라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작년에 탔었는데 막 하늘을 나는 자전거도 타실 수가 있고 또 돛제비골이다 보니까 바닷가에 도깨비 모양의 또 해상 스카이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다 보니까 논골담길과 이 스카이밸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화면만 봐도 정말 예쁜 도시다 싶은데요. 혹시 동해 안에서 이 묵호와 같이 묶어서 가볼 만한 곳들이 또 있을까요? 이 묵호 쪽에 맛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 중요하죠. 예, 가장 또 유명한 곳 중에다가 황해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황해 횟집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물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맛을 봤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뭐 동해안이 워낙 물회로 유명하긴 하나 이 집은 특히나 굉장히 좀 시원한 물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한쪽에 칼국수집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칼국수집이 이제 오뚜기 칼국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드시는 장칼국수의 맛도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이 맛집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짧게만 제가 덧붙여 보자면은 동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릉계곡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희 무릉계곡까지 함께 가셔가지고 물놀이도 즐기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즐기신다면은 묵호항의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짜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곡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지, 거기에다가 어떤 맛집이 있는지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볼 텐데요. 문경에서는 요즘처럼 참 좋은 날씨, 만끽할 수 있는 낭만 여행 코스가 있다고요? 네, 문경도 이제 기차로 쉽게 닿으실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경역에 내리셔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전거요. 특별한 자전거인데요. 바로 전국 곳곳에 많은 레일 바이크가 있잖아요. 철길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는데 이곳도 역시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여행지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탄광, 석탄을 이렇게 캐내던 지역하면은 강원도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 문경 쪽에도 은성탄광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탄광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탄광에 수많은 뭐 그런 석탄이라든지 자재를 실어 나르던 철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역이 되다 보니까 그 레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레일 바이크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일 바이크에 몸을 싣고서 이제 천천히 달리시다 보면은 저도 타봤지만 힘을 엄청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어느 정도는 전동으로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풍경을 보시면서 달리시다 보면은 진남교반이라고 이 문경 쪽에서 유명한 절벽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멋진 풍광도 눈에 담으실 수가 있고 또 철길 달리시다 보면 바로 앞에 강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산이 폭 이제 감싸고 있다 보니까 뭐 물과 산, 그야말로 산수 풍광이 눈앞에 쫙 펼쳐져 가지고요. 그냥 페달을 밟으시는 것만으로도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서 이 자전거 타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재밌겠네요. 그다음에 문경하면 또 떠오르는 곳이 있죠. 문경세제요. 그렇죠. 문경세제가 워낙 유명해서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문경세제도 문경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이 자전거를 타는 곳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곳을 넘다 보면은 막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막 산을 넘던 조선의 선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주흘관하고 조곡관, 조령관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이 이제 세제라고 불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새가 날아서 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좀 높은 고개다 해가지고 세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남과 서울, 한양이죠. 한양을 잇던 길이라서 이 영남권의 선비들이 한양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넘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뭐 주막터라든지 또 그 선비들이 머물렀었던 여러 가지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숙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터도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커다란 오픈 세트장이 있습니다. 세트장이요? 엄청나게 큰 오픈 세트장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뭐 100편 이상의 영화와 또 드라마가 촬영이 됐는데 우리 서울의 광화문하고 그 경복궁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그대로 요 안에 퍽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양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 있군요.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더라도 오게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커다란 궁궐에 직접 발을 들이실 수가 있어서 문경세제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문경 여행지 돌아봤고요. 경상도를 가봤다면 이번에는 전라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로 가볼 텐데요. 요즘 광주를 가시는 분들은 보통 KTX를 타고 나서 광주 송정역에서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 근처에 꼭 가봐야 되는 시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워낙 이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네. 앞에 1913이 왜 붙었는지는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의 이름이 원래는 매일시장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열렸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역전 매일시장이었는데 KTX역이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13 송정역 시장인데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길만 건너면 바로 펼쳐져요. 걸어갈 수 있군요. 걸어가실 수가 있고 또 여기가 광주에서도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시장이다 보니까
이곳은 식도락 여행 즐기시는 분들에게 큰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집이 국밥집이 있습니다. 영명국밥집이라고 있는데 광주 시민분들도 즐겨 찾으실 정도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가 즐겨 먹는 이제 국밥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국수라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착한 가격 업소라고 있어요.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장수국수 같은 경우는 열무국수라든지 비빔국수가 7,000원이니까 요즘 물가로 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전류도, 그러니까 부침개류도 10,000원 안쪽이라서 좀 주머니 가볍더라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광주 지역에서 특색 있는 국수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홍어회 국수가 있어요. 아, 홍어회를 올린 국수가 네. 있군요. 근데 이런 국수를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수까지 맛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데다가 또 아무래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디저트라든지 좀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많이 즐겨 드실 텐데 특히나 이 시장에도 그런 간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양갱으로 유명한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쑥으로 만든 초코파이를 파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김부각을 굉장히 여러 종류로 판매하는 집도 있어서 두루두루 재미있는 또 추억을 만드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즐길 수 있는 시장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여행지로 광주 내려갔다면 근처에 있는 나주도 한번 살짝 들러보겠습니다. 나주는 보통 공기업 본사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볼거리가 있나 싶은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나주에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금성관입니다. 그리고 이 나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에서 한 20분이면 기차 타고 다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금성관이 이 나주 시내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조선 초기에 나주 목사였던 이유인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객사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관리들이 이제 나주까지 내려왔다면 머물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객사로 이용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왕의 초상을 대신했었던 전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뜻했던 걸패가 있었는데요. 이 전패하고 걸패를 모시고 매월 1일하고 15일에 궁궐과 왕을 향해서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현재 건물은 1970년대에 이제 재건된 것이긴 하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가지고 역시 조선의 멋진 역사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은 제가 광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맛집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걸 먹을 유명해서. 수 있죠. 근데 이 나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주 곰탕이죠. 네, 이 나주 곰탕 거리가 예, 지금 말씀드렸던 금성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년 전쯤에 이 지역을 처음 가봤었는데 놀랐던 게 이 금성관에서 나왔더니 그 나주곰탕 그 업체만 한 10개가 넘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리가 조성돼 있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한 집이 한 곳만 몰려 있다면 웨이팅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은 집들이 있다 보니까 분포가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주의 향토 음식인 이 나주곰탕은 예전에 오일장에서 나주 오일장이 있었는데 서민분들에게 좀 싸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을 이제 하면서 지금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곰탕까지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화면 보니까 저녁에는 꼭 곰탕을 한 그릇 먹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대중교통으로 가기 편한 여행지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차 없이도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착한 여행. 이번 주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네.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입니다.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와비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네, 대수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농촌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농촌, 농업 대전환에 나서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에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수보회의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치솟는 유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가 우회 대책을 꺼내든 건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각 13일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나온 대체 방안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최근 급등한 국제 유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추후 경유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ue contribuam com o país, não com o governo, com o país. No momento de guerra, há de se haver esse espírito, o espírito cívico e o espírito da compreensão de que se há um esforço por parte do poder público. Mas eu quero fazer um apelo às distribuidoras e aos postos de gasolina, que eles acelerem esse processo de repasse dessas medidas tomadas pelo governo federal. 이런 가운데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조만간 휘발유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브라질 정부는 연료 가격 급등에 대한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대규모 환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팬들은 대표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13일, 이란 축구 팬들은 수도 테헤란 엔겔랍 광장에 모여 월드컵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팀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란은 미국 개최 도시인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벨기에와 뉴질랜드, 이집트 등을 상대로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팬들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대표팀이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خوشحالم و واقعا این جمعیتی که اینجا میبینم معلومه که چقدر همه دوستشون دارن و چقدر همه امیدوارم این جمعیت و این دعاها پشت و پناهشون باشه و بتونن پیروز بشن. حضور بچهای تیم ملی هم توی در واقع آمریکا هم میتونه قدرت در واقع فنی اونها رو نشون بده با توجه به شرایطی که کشورمون داریم و هم میتونیم به قول معروف نشون بدیم که خب شرایطی که تعریف شده از لحاظ حالا جایگاه ایران جایگاه پرقدرتیه و برای ما انرژیزا. 이란 축구 팬들은 이번 월드컵은 이전과 달리 특별하다며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 위로와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달 궤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을 만나 축하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임무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재 시각 13일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승무원들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캐나다 우주청 소속 제러미 한센이 임무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백업 승무원 제니 기번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카니 총리는 승무원들에게 기념 코인과 캐나다 국기를 전달했고 승무원들은 우주선 오리온을 실어 갔던 캐나다 국기를 액자에 담아 답례했습니다. It is such an honor on behalf of all Canadians to welcome the team of Artemis. We followed every move that you made. So we're going to have a chance to talk about that, talk about what Canada can do to help contribute to that. But it's a big, big lesson, I think, for all Canadians of what teamwork does. For us to be here, our first return to the country, a warm embrace of Canada that we felt from the extremes of the moon is just a real treat for us. 한편 아르테미스 2호는 열흘 동안 달 뒷면까지 비행한 뒤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나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전통 행사인 히든 클라임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기름칠된 기념탑을 오르는 극한 도전에 수백 명의 신입 생도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13일 미국 해군 사관학교 신입생도들이 전통 행사인 허든 클라임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식물성 기름이 잔뜩 발린 6m 높이의 화강암 기념탑에 올라 정상의 모자를 교체하는 도전인데요. 1950년부터 이어진 행사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하는 극한의 도전입니다. 모자가 교체되는 순간 신입생 생활이 마무리되고 정식 사관 생도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통과 의례로 여겨집니다. No, I might have kicked somebody on the nose. I'm a lot lighter, so like they were pushing me up, and then it was just so slippery, and you just kind of fall right away. So thank God someone caught me. We are incredibly proud. We couldn't believe it when we saw him go up. I didn't think he was going to be able to reach, so it was really shocking.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 주지사 미키 셰릴의 아들 링컨 헤드버그가 마지막으로 정상에 올라 상급생 모자를 꼭대기에 올려놓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폴란드 총리로서는 27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산부터 미래 산업까지 양국 관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태준열 주 폴란드 대사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첫 양자 비유럽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현재 두 나라가 서로에게 갖는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두 나라는 동북아 중유럽이라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호혜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파트너에서 안보 파트너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전, 자동차 부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폴란드에 세우고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해 왔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여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호혜성의 기초에 우리 두 나라는 서로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폴란드는 우리 방산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은 그만큼 상대를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 두 나라는 방산 협력으로 국방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도 함께 성장시키는 안보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투스크 총리가 유럽이 아닌 국가 중 우리나라를 양자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양국의 정상회담 성과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상징적인 성과라면 역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산된 점일 텐데요. 2013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무려 13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번 관계 격상이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와 안보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가 중요한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매우 가까운 국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서 우리 생활의 편리와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 가지 수치를 인용해 설명드리자면 우리 두 나라의 한 해 무역액은 100억 달러가 넘고 한 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수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은 양국 수출과 관광 산업의 확대를 가져와 국민 소득을 늘리고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이런 관계 격상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방산협력 강화부터 첨단 산업, 문화교류 확대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방산협력 분야입니다. 2022년 우리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약 44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0조 원 규모의 방산 장비를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양국 정상은 남은 부분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두 나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존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AI, 컴퓨터, 우주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영향을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문화는 폴란드에서 인기가 높고 쇼팽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도 한국에서 사랑받습니다. 양국 정부는 서로를 더 잘 알고 협력할 수 있게 한 문화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제 한국과 폴란드는 서로의 안보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는데요. 양국 협력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협력의 동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두 나라의 협력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산 협력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비를 수출하던 것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양국 기업이 함께 생산하여 폴란드는 물론 이웃 국가에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지 생산은 유럽 시장 진출에 유리해서 우리 방산 수출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 장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지 생산으로 우리는 두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도 함께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투스크 총리의 서울 방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폴란드 대표팀을 꺾어 폴란드의 16강 진출을 좌절시킨 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말해 청중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함께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려나갈 양국의 미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열 주 폴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들이 갈
오늘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식품 안전과 위생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